결혼 5년 차. 나는 시댁 식구들 입에서 복덩이로 불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들이 칭찬하는 건 내가 아니라 매달 어김없이 온 가족의 씀씀이를 해결해주는 내 신용카드 가족카드라는 것을. 내가 죽어라 일해서 번 높은 연봉은 남편의 허세를 위한 자금이었고 시동생의 고시 준비를 위한 용돈이었으며 시어머니의 겉멋을 위한 사교비였다. 그러다 올 설 연휴 직전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귀찮다는 듯 말했다. 집에 사람 많으니까 너는 오지 마라. 번거로워 전화를 끊고 나는 웃음이 터졌다. 그랬구나. 그들 눈에 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번거로운 집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나는 즉시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친정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그날 밤 99개가 넘는 부재중 전화와 카드 끊기면 우린 뭘 먹고 살라고 하는 남편의 길길이 날뛰는 문자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다. 그들의 좋았던 시절은 이걸로 끝이다. 내 이름은 이세영, 34. 잘나가는 자산운용사의 스타 펀드 매니저다. 남들 눈에 나는 광화문 빌딩 숲을 가로지르며 온몸으로 성공과 자신감을 뿜어내는 그런 도시 여자다. 하지만 오직 나만이 안다.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현모양처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ATM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2살 연상인 내 남편 강태민은 작은 회사에 다니는 만년 과장이다. 그의 월급은 국민연금이랑 4대 보험 다 떼고 나면 아마 우리 전셋집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내가 맞춰준 고급 정장을 빼입고 내가 선금을 내준 독일제 세단을 몰며 친구들 앞에서 능력 있고 가정적인 엘리트 남편 행세를 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모든 체면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배경이었다. 세영아, 왔어.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끌고 집에 들어서자 나를 맞이한 것은 어두컴컴한 실내와 소파에 드러누워 게임에 열중한 남편의 뒷모습이었다. 화면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 유독 유치해 보였다. 공기 중에는 배달시킨 치킨의 기름진 냄새가 자욱했고 먹다 남은 뼈와 빈 맥주 캔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쓰레기 산처럼 흩어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하이힐을 벗고 값비싼 서류 가방을 현관 수납장 위에 올려두었다. 피로가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벌써 보름 넘게 야근을 한 터였다. 응, 왔어. 나는 대꾸하며 허리를 숙여 그가 만들어 놓은 난장판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 맞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여전히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말했다.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날아왔더라. 당신이 처리 좀 해. 그리고 엄마한테서 전화 왔었는데 지우, 시동생, 가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 좋은 시계 하나 사서 동기부여도 하고 싶고 행운도 좀 빌고 싶다네. 봐둔 게 있다는데 내일 백화점 갈 시간 돼? 나는 차가운 맥주 캔을 쥔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다. 지우. 벌써 3년째 집에서 시험 준비만 하는 그 시동생은 바로 지난달에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 돈으로 최신형 노트북과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갔다. 그런데 이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시계라고. 눈을 감아도 전화기 너머로 당당하게 요구했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했다. 어느 브랜드인데 내 입에서 아무런 감흥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그 호이어랬나? 뭐 몇백만 원 안 할걸. 그것도 다 지우 앞날을 위한 투자지. 뭐 그는 마치 그 돈이 몇천 원이라도 되는 듯 평범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가볍게 말했다. 내 돈은 그들 눈에 그저 숫자, 아무 때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감정 없는 숫자에 불과한 듯했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쓰레기를 분리수거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텅 빈 냉장고. 또 새벽에 아래층 24시간 마트에 가야겠구나. 이것이 내 일상이었다. 억대 연봉을 받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24시간 대기하는 입주 도우미 같은 삶. 나를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내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었다. 반년 전 태민의 회사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입찰이 있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끙끙 앓으며 잠도 못 자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그가 내게 던져준 뒤죽박죽인 시장 자료를 받아든 것은 나였다. 나는 꼬박 사흘밤을 새우며 내 모든 인맥과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데이터를 재정리하고 경쟁사를 분석하고 완벽한 시장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주었다. 똑똑히 기억한다. 그날 새벽 4시 최종 보고서를 보내주자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흥분해서 횡설수설하며 몇 번이고 되뇌었다. 세영아, 내가 진짜 내 구세주다.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후 그는 그 보고서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따냈고 꽤 두둑한 성과급까지 받았다. 회사에서는 그를 위한 성공 파티를 열었고 아내인 나도 당연히 참석했다. 모두가 그에게 축하의 잔을 건네며 그의 뛰어난 능력과 날카로운 안목을 칭찬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최소한 내게 고맙다는 눈빛이라도 한 번 보내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거 다 운이 좋았고 그냥 제 감이 좀 통했을 뿐입니다. 이쪽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은 번뜩이는 영감 하나가 전부일 때가 있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뜬 눈으로 지새운 사흘밤, 내가 쏟아부은 심혈이 그의 입에서는 가벼운 둔과 감으로 둔갑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팔꿈치로 나를 툭 치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봐라. 맨날 바깥일만 하면서 드세게 굴어봤자 뭐하니? 그럴 시간에 얼른 아들 하나 낳는 게 진짜 일이지. 태민이 이번에 보너스도 받았으니 그걸로 애 학군지 좋은데 알아볼 수 있겠네. 나는 술잔을 들어 차가운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 한기가 목구멍을 타고 심장까지 번져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그랬구나. 나의 성공은 드센 것이고 나의 도움은 당연한 것이며 내 존재의 유일한 가치는 강씨 집안의 대를 잇는 도구이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지갑일 뿐이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 한 올이 아니라 그전까지 쌓인 모든 지푸라기다.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둔 그 전화는 내 등 위에 놓인 가장 무거운 지푸라기였다. 설 연휴를 앞두고 회사는 마침내 휴가에 들어갔다. 나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시댁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억지로 정신을 차렸다. 일부러 인터넷으로 최고급 한우 세트를 주문하고 백화점에 들러 시어머니가 한참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캐시미어 코트도 샀다. 어쩌면 나의 이런 노력이 그들의 아주 작은 인정이라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내려가면 조금은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기대까지 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집에 돌아왔지만 태미는 없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선물을 다 샀다고 언제 출발할 거냐고 물으려 했다. 전화는 연결되었지만 받은 사람은 그가 아니라 시어머니였다. 세영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딘가 짜증이 섞여 있었고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사람 소리와 TV 소리가 들려왔다. 네, 어머님. 저예요. 설 선물 다 샀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좋아하시는 한우랑 어머님 코트도요. 태민 씨는요? 저희 부산에는 언제 출발해요?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극히 냉담하고 심지어 경멸감마저 느껴지는 말투로 말했다. 아이고, 올해는 그냥 오지 마라. 친척들 많이 와서 방도 없는데 너까지 오면 이불 챙겨주기도 번거롭고. 그냥 서울에서 편히 쉬어. 번거롭다고? 내가 번거로운 존재라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온몸에 피가 굳어버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지난 5년간 소처럼 일하며 이 집안의 착취 대상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공과금을 내주고 시동생의 사치품을 사주고 남편의 사업을 위해 길을 닦아주었다. 그런데 결국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나는 그저 번거로움을 더하는 외부인일 뿐이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은하는 온 힘을 다해 겨우 몇 마디를 쥐어짰다. 전화를 끊고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나를 감쌌다.
남편의 SNS 계정을 열었다. 30분 전에 올라온 최신 게시물. 제주도의 어느 6성급 럭셔리 호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설 연휴, 온 가족 데리고 제주도에서 힐링. 1년 동안 고생하신 부모님, 제대로 호강시켜드려야지. 사진 속에 나는 없었다. 여행 계획에도 나는 없었다. 그들의 손 가족에 나는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저 호텔, 나는 알고 있었다. 하룻밤 숙박비가 태민의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 곳이었다. 누구의 돈으로 갔을지는 불보듯 뻔했다. 현관 거울에 비친 누렇고 퀭한 얼굴의 여자를 바라보다 나는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서 끝없는 비참함과 해방감을 담고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얼마를 웃었는지 얼마를 울었는지 모르겠다. 실컷 울고 나서 나는 눈물을 닦고 서재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첫째, 방금 주문한 모든 선물 주문을 취소했다. 환불 신청은 즉시 승인되었다. 둘째, 신용카드사 24시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 가족카드 분실 신고 좀 하려고요. 카드 번호는 XXXX입니다. 네, 즉시 정지해주세요.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항공사 앱을 열어 그날 밤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시댁이 아니라 내 집은의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나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3시간 후 부산 김해공항에서 다시 전원을 켰을 때 화면은 순식간에 수많은 알림으로 뒤덮였다. 99개가 넘는 부재중 전화. 강태민에게서 그리고 시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가장 최근에 온 것은 태민이 보낸 문자였다. 글자 하나하나에 분노와 고함이 가득했다. 이세영, 너 미쳤어. 카드가 왜 정지됐어? 우리 저녁 먹고 계산도 못했어. 온 가족 다 보는 앞에서 망신당하라는 거야?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후련하고 통쾌한 웃음이었다. 강태민,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 당신들의 좋았던 시절은 이 순간부로 공식적으로 끝났어. 부산 친정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지난 5년간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다음날 보고해야 할 PPT 때문에 한밤중에 깨는 일도, 그 거대한 아기 같은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는 일도 없었다. 내 방은 소녀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따스한 노란색 조명 아래 모든 것이 나를 안심시켰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부산의 밤바다가 보였고 부드럽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자장가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태민과 그의 가족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부모님께 내 사정을 울면서 털어놓지 않았다. 그저 일이 너무 힘들어 며칠 쉬러 왔다고만 했다. 부모님은 내 퀭한 얼굴을 보시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 채 그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 상 가득 차려주셨다. 엄마는 식사 내내 내게 반찬을 집어주셨고 아빠는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아주셨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여기가 내 집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나 짧은 휴식 뒤에는 더 냉정한 전투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노트북을 열었다. 강태민과 그의 가족들은 내가 잠시 감정적으로 폭발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가장 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와 정밀 타격이라는 사실을. 나는 강태민의 전화 폭격이 또 한 차례 휩쓸고 간 깊은 밤. 그의 문자에 딱 한 번 답장했다. 내용은 짧았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전송 버튼을 누른 후 나는 더 이상 그 히스테릭한 저주와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나의 전쟁터는 그곳이 아니었다. 나는 가장 먼저 대학 시절 선배이자 지금은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인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선배, 저 세영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저 이혼할 거예요.
박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전문가의 목소리로 돌아왔다. 세영아,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요. 내 목소리는 마치 주식을 분석할 때처럼 냉정했다. 지금 제가 알아야 할 건 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하는지예요. 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나는 거대한 정보 수집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지난 5년간의 모든 신용카드 내역과 은행 거래 내역을 전부 다운로드받아 거대한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지출 항목 하나하나를 다른 색깔로 표시했다. 빨간색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씀씀이, 주황색은 강태민의 개인적인 지출, 파란색은 가게 공동 지출. 표가 완성되었을 때 눈을 찌르는 듯한 빨간색과 주황색의 긴 목록을 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5년이 꼬박 5년간 시댁과 강태민 개인의 향락을 위해 쓰인 돈이 누적 5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시동생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시계, 시어머니가 청담동 피부과에서 끄는 VIP 회원권, 강태민이 친구들과 드나든 각종 고급 멤버십, 하나하나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그들의 탐욕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의 기이한 소비 패턴이 독침처럼 내 눈에 박혔다. 강태민의 가족카드 내역에는 아주 규칙적인 소비 패턴이 있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 강남의 어느 고급 오피스텔 근처 꽃집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직후에는 반드시 같은 지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기록이 뒤따랐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강태민이 꽃을 우리 결혼기념일조차 내가 알려줘야 했고 그런 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하던 그 남자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차가운 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증거만이 힘이다. 몇 달 전 강태민이 새 차를 뽑고는 자신의 블랙박스에 클라우드 동기화 기능이 있어 휴대폰으로 언제든 모든 주행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던 것이 떠올랐다. 그는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겠지만 그것은 그가 제 손으로 묻은 지뢰가 되었다. 나는 우리의 공동 가족 계정 비밀번호로 그 클라우드 서버에 성공적으로 접속했다. 영상은 엄청나게 많았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카드 사용 내역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영상을 하나씩 뒤졌다. 마침내 어느 수요일 저녁의 영상을 찾아냈다. 영상 속에서 강태민은 차를 그 꽃집 앞에 세웠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웃으며 가게에서 걸어 나와 손에 꽃다발을 든 채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올라탔다. 강태민은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아주 익숙하게 입을 맞췄다. 속이 울렁거렸다. 영상은 계속되었고 차는 마침내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오피스텔 건물 아래에 멈춰섰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서로를 껴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표정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울음도 심장이 부서지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심장은 아마도 수없이 무시당하고 착취당했던 밤들 속에서 이미 무감각하고 단단해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냉정하게 이 영상과 이후에 찾아낸 비슷한 내용의 다른 영상 몇 개를 모두 다운로드받아 암호화해서 저장했다. 심지어 나의 정보 수집 능력을 이용해 그 레스토랑의 SNS 계정을 통해 그 여자의 이름과 몇 가지 공개된 정보까지 찾아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설 연휴는 그들 가족의 난리와 나의 침묵 속에서 끝났다. 나는 서울의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강태민과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어두운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강태민이 벌떡 일어섰다. 화를 내려다 어머니가 있는 것을 의식하고는 억지로 참는 기색이었다. 시어머니는 즉시 어른의 권위를 내세우며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세영아, 너 이번엔 정말 너무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곱게 해야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내가 카드를 끊어버려서 우리 식구들 제주도에서 밥도 못 먹을 뻔했어. 태민이 체면이 뭐가 되는 거니? 나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죄책감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까지 섞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여보, 미안해. 제가 그동안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순간적으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나의 나약한 모습은 그들에게 아주 잘 먹혀들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누그러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마치 은혜라도 베풀듯 관용적인 말투로 말했다. 됐어. 잘못한 거 알면 됐지? 앞으론 이러지 마. 우린 한 가족인데 상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시어머니도 그 말을 타고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섰다. 그래, 한 가족끼리 뭘 그러니? 잘못한 거 알았으면 내일 당장 카드부터 다시 풀어. 그리고 지우 시계도 사줘야지. 네, 어머님. 내일 바로 처리할게요. 나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눈동자 깊은 곳은 차가운 심해처럼 고요했다. 그들이 내 말을 속여먹고 심지어 자랑스러운 표정까지 드러내는 걸 보니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내가 여전히 그들 소나귀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물렁한 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돌아오기 바로 전날, 내 변호사인 박 선배가 내가 제공한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재산 보전 처분 신청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판사는 내가 제출한 강태민이 몰래 우리 공동 투자 계좌에서 2억 원을 빼내 자기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증거를 검토한 후 신속하게 신청을 승인했다. 바로 이 순간 강태민이 아직도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동안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카드와 주식 계좌는 법원에 의해 소리소문 없이 동결되었다. 폭풍우가 오기 전은 언제나 고요한 법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 가장 화려한 심판을 준비해 두었다. 이혼 조정 기일은 3주 뒤로 잡혔다. 가정법원 조정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태민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를 마주했다. 강태민의 얼굴에는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가 서려 있었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했다. 조정이 시작되자마자 상대방은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통곡을 시작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허벅지를 치고 조정위원에게 호소했다. 조정위원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 며느리 마음이 돌덩이보다 단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태민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온 식구가 보살처럼 모셨다고요. 그런데 고작 설에 집에 오지 말랬다는 그런 사소한 일로 이혼을 하겠다니 저희 돈까지 전부 묶어버렸어요. 저희 지금 생활비도 없어요? 이건 저희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태민이 어머니의 말을 이어받아 비분간개한 얼굴로 나를 가리켰다. 이세영,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우리 결혼 5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애 낳기 싫다고 해서 내가 맞춰줬고, 당신이 일 바쁘다고 해서 집안일은 우리 엄마가 거의 다 해줬어. 당신이 돈 많이 버는 거 맞아. 하지만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야? 이제 와서 사소한 갈등 하나 때문에 모든 돈을 다 들고 튀겠다니 이게 강도랑 뭐가 달라? 당신은 속물에 냉혈한이야. 기름진 인상의 중년 남자인 그들의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정리했다. 조정위원님, 제 의뢰인은 이 결혼 생활 동안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내분은 성격이 강하고 남편을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억압했으며 가정에 대한 개념이 없고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아내분의 소득이 남편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혼은 하되 아내분께서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5대5로 분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피해자처럼 합을 맞췄고 나는 무정하고 의리 없으며 돈만 밝히는 악독한 아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들의 침 튀기는 비난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내 옆에 앉은 박 선배 역시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냉정하게 무언가를 기록할 뿐이었다. 그들의 연극이 마침내 끝났을 때 조정위원이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세영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은 뒤 박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박 변호사는 내 뜻을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정실 컴퓨터에 USB를 꽂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제 의뢰인은 어떠한 구두 변론도 원치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진술을 듣기 전에 먼저 모두 함께 보실 것이 있습니다. 조정실의 거대한 흰 벽 위로 프로젝터 불빛이 켜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PPT 첫 페이지가 나타났다. 제목, &LT, 강태민 씨 가족 5년간의 소비 내역, 이세영 씨 카드 결제, &GT. 그 아래에는 선명한 부제가 적혀 있었다. 총액 5억 2,347만 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강태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박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두 번째 페이지는 상세한 도표였다. 왼쪽에는 시어머니의 이름, 오른쪽에는 긴 소비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청담동 젤레강스 피부관리실 VIP 연간 회원권, 3,500만 원 현대백화점 명품관 소비, 누적 8,700만 원 매달 고정적으로 이체된 사교 활동비, 5년간 누적 6천만 원. 세 번째 페이지는 시동생 강지호. 시험 준비용 명품 노트북, 400만 원 이 집중력 향상용 B&O 헤드폰, 80만 원 학업 격려용 태그 호이어 시계, 550만 원 매달 지급된 용돈 및 학원비, 5년간 누적 9,500만 원. 네 번째 페이지는 강태민 본인. 각종 고급 레스토랑 및 멤버십바 소비, 누적 1억 2천만 원 이 명품 의류, 시계, 골프용품 구매, 누적 9,800만 원 자동차 선금 및 튜닝 비용, 7천만 원. 모든 소비 내역에는 날짜, 금액, 그리고 카드 영수증 캡처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다. 조정실은 프로젝터 펜이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릴 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시어머니와 강태민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다 못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다 한 가족인데 돈 좀 썼다고 뭘 그러냐. 시어머니가 마침내 한마디 쥐어짰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박 변호사는 그녀를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화면이 바뀌었다. 더 이상 차가운 숫자가 아니었다. 선명한 고화질 사진들이었다. 강태민과 젊은 여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고 촛불이 그들의 다정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꽃집을 나섰고 여자의 품에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이 안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강남의 그 호화로운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도 소리도 모두 선명했다. 자기야, 와이프가 돈 그렇게 많이 벌면서 차는 왜 이런 것 하게 냅둔데. 여자의 목소리는 뼛속까지 녹일 듯 교태로웠다. 우리 애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미 우리 공동계좌에서 2억 빼돌렸어. 투자한다고 뻥치고. 나중에 그 여자 정리하고 자기한테 빨간색 포르쉐 사줄게. 응. 강태민의 목소리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과 아첨으로 가득했다. 영상이 끝나자 실내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민은 돌처럼 굳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기 아들을 쳐다봤다가 화면을 쳐다봤다가를 반복했다. 그때서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극도의 고요함 속에서 날카로운 얼음송곳처럼 모두의 귀에 박혔다. 강태민 씨,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에는 분노가 아닌 황량한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 돈으로 당신 온 가족의 생활비를 대고 당신 동생 시계를 사주고 당신 어머니 피부관리를 시켜드렸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내연녀를 위해 강남의 월세 400만 원짜리 오피스텔까지 얻어주셨더군요. 그리고 그 돈은 방금 영상에서 당신이 언급한 우리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서 투자 명목으로 당신 어머니 계좌로 빼돌린 2억 원의 일부고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기 시작하는 그의 몸을 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이제 와서도 제가 냉혈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의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고 철저하게 내려왔다.
철옹성 같은 증거 앞에서 강태민과 그의 변호사는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다. 혼인 파탄의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데다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까지 저질렀으니 그는 이 결혼에서 완벽한 패배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가장 철저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재산 보전 처분 명령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처럼 순식간에 강태민의 인생을 옥죄었다. 그가 법원을 나와 변호사비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찾으려 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모든 카드가 무용지물인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월급 통장, 주식계좌, 몰래 숨겨둔 비자금, 모든 것이 최종 재산 분할 판결을 기다리며 꽁꽁 묶여버렸다. 그의 인생이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곤두박질 치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가장 먼저 그를 찾아온 것은 은행이었다. 그의 체면을 세워주던 독일제 세단은 2달 연속 할부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 의해 강제로 견인되었다. 나는 사무실 창밖으로 그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견인차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 다음은 젊은 내연녀였다. 그녀는 강태민이 다음 달 월세 400만 원은커녕 근사한 저녁 한 끼 사줄 돈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 듣기로는 그녀는 어느 날 밤 이삿짐 트럭을 불러 강태민이 사준 모든 명품 가방, 보석, 옷들을 남김없이 싣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빈털터리랑 내 청춘을 낭비할 생각 없어 라는 차가운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그가 내연녀를 구슬리던 그 말이 결국 내연녀가 그를 버리는 이유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연애의 고수라고 착각했지만 남들 눈에 그 역시 움직이는 지갑에 불과했다는 것을 몰랐다. 지갑이 비자, 그라는 인간의 가치도 사라져버렸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나의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마침내 사치에서 절약으로의 고통스러운 전환을 맛보게 되었다. 무제한 한도의 밥줄이 끊기자 그들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청담동 피부과에 갈 수 없었고 사모님 친구들 앞에서 능력 있는 며느리 자랑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시동생은 끊임없이 공급되던 용돈이 끊기자 명품 시계는커녕 노량진 학원가에서 제대로 된 점심 한 끼 사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다. 그들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다. 그날 오후 내가 회사에서 중요한 화상회의를 하고 있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이 팀장님, 팀장님 가족분들이 1층 로비에 와 계신데 팀장님을 만나야겠다며 감정이 많이 격해 보이십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회사 건물 회전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무정한 며느리가 시어미를 죽인다 고 울부짖었고 시동생은 옆에서 우리 회사 로고를 손가락질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주변에는 구경하는 직장인들이 몰려들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나는 내려가지 않았다. 그들과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 티끌 만큼도 없었다. 나는 그저 침착하게 보안실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1층 로비에 저와 무관한 분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회사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니 규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그들이 회사로 쳐들어왔어요. 제 이름으로 즉시 변호사 서한을 보내주세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괴롭힘이 계속될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라고 경고해 주시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보안 요원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두 사람을 건물 밖으로 모셔내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모든 과정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한편의 소동극을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이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과제의 분리, 그들의 분노, 그들의 곤경, 그들의 붕괴는 그들 자신의 인생 과제이며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다. 그리고 나의 과제는 나 자신을 잘 보호하고 명확히 선을 긋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한때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족쇄였지만 내가 그것을 끊어내기로 결심한 순간 그 족쇄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진정으로 가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이라는 이름의 비현실적인 나 자신의 환상이었다. 이제 환상은 깨졌고 나는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법원은 우리의 이혼을 선고했다. 강태민이 명백한 유책 배우자이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혼전 재산과 혼인 기간 5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시어머니 명의로 빼돌렸던 2억 원까지 성공적으로 되찾아왔다. 반면 강태민은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나다시피 했다. 그는 아무것도 분할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진 빚까지 고스란히 혼자 떠안게 되었다. 선고가 있던 날,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박 변호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묻어 있었다. 세영아, 다 끝났어. 내가 이겼어. 압도적인 완승이야. 나는 수화기를 들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상상했던 환희도 복수 후의 통쾌함도 없었다. 마음속에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뒤에 거대한 공허함과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 유명 자산운용사에 사표를 냈다. 동료들은 모두 나를 안타까워했다. 내 실적이라면 몇 년 안에 최연소 파트너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게는 새로운 시작, 온전히 나 자신만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되찾은 돈과 내 저축을 합쳐 마포구에 작고 환한 사무실을 얻었다. 그리고 작은 개인 자산관리 스튜디오를 열었다. 스튜디오의 이름은 간단했다. SY 파이낸셜 컨설팅. 나의 고객층도 명확했다. 결혼 생활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여 경제적 독립을 갈망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여성들. 개업일, 커팅식도 하객도 없었다. 부산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작은 꽃바구니 하나가 전부였다. 나의 첫 고객은 과거의 나처럼 지친 얼굴을 한 젊은 주부였다. 그녀는 내 앞에서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어떻게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처럼 떠받들었는지, 그리고 결국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녀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까지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과거의 나를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그녀를 위해 맞춤 제작한 자산 분석 및 법적 권리 보호 제안서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첫 단계는 그를 비난하는 것도 자신을 벌하는 것도 아니에요. 첫 단계는 자신의 가치를 감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 자신이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려. 그 순간 나는 이 새로운 일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구원이었다. 내가 그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상처투성이었던 과거의 나를 몇 번이고 치유하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에는 보통 성대한 축하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게는 둘 다 없었다. 그날 저녁, 마지막 고객을 배웅하고 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강은 빛나는 비단처럼 조용히 흘렀고 자동차 불빛들이 모여 이룬 빛의 강은 생명력으로 넘실거렸다. 나는 수납장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 나를 위해 한 잔 따랐다. 붉은 와인이 잔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며 지금 나의 평온한 얼굴을 비췄다. 다시 사랑을 만나지 않았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환호하며 축하하지도 않았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발밑에 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향해 가볍게 부딪혔다. 이세영, 고생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걸 환영해.